자, 정책학의 마지막 정책평가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정책평가의 뜻 좀 봅시다. 의미. 항상 뭐든지 시험의 기본은요, 뭐 공부의 기본이지 개념이야, 개념. 결국은 여러분이 보는 시험, 특히 9급 시험은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은요, 개념 묻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정책평가의 뜻은 정책 과정의 마지막인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정책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정된 정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뭐 합니까? 집행을 해요. 그죠? 실현에 옮기죠. 그럼 이제 정책이 의도했던 이제 효과를 비롯한 사회 상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다시 정책을 집행한 다음에 나타나는 사회 상태의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책 결과라 그래요. 정책 결과. 그리고 다른 말로 얘를 정책 영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결과와 영향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자, 그럼 이제 정책평가는 뭐냐? 정책평가의 뜻. 정책평가는요, 언제 하냐 면 결정이 끝난 다음에 해요. 결정이 끝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정책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먼저 이 정책 결과나 영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토에 들어가요. 이 정책 결과나 영향 속에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정책평가의 핵심이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총괄평가라 그래요. 아니, 열이 났어요? 해열제를 먹었죠? 그럼 해열제를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제 몸의 모든 변화가 뭐야? 결과와 영향이라고. 이 결과와 영향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해열제가 원래 의도했던 열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야지. 이거를 있는지 보는 게 바로 무슨 평가? 총괄평가. 이게 이제 정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평가가 있냐 하면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뭐 합니까? 집행하죠. 자, 이 집행 과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래 의도한 대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또 검토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정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책평가다 그러면 자, 뭐 다음에 하는 거죠? 결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 과정의 지적인 작업을 다시 정책 과정에 이루어지는 인텔리전트, 지적이고 분석적 작업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정책 분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정책 평가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지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이야. 근데 차이는 뭐예요? 결정 전에 하는 게 정책 분석이고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게 정책 평가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듣는 표현인데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죠. 환경 영향 평가. 뭐 사드 배치할 때 환경 영향 평가 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런 얘기. 환경 영향 평가는 말은 뭐예요? 평가지만 얘는 결정 전에 하는 거야? 결정된 후에 하는 거예요? 결정 전에 하는 거지.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얘는 분석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뜻.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정책평가, 이밸류에이션. 자, 정책평가의 뜻. 두 번째 줄 줄침 부분 보세요. 집행과정 동그라미, 정책결과 동그라미. 이걸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기업번 집행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응? 요게 여기 말했던 과정평가고, 그 다음에 정책 결과를 대상으로 정책 결과가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다음에 끊으세요. 를 다음에 끊고 사후적으로 검토에다 형광펜. 사후적으로 검토. 자, 이게 바로 정책 평가예요. 응? 오케이? 자, 나머지는 보시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번 보세요. 4번. 자, 그래서 정책평가의 유형인데, 자, 정책평가는 다시 크게 뭐와 뭐로 나뉜다? 과정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뉘어요. 자,
특별한 말 없이 정책평가다. 정책평가의 대표는 총괄평가예요. 자,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서로 다른 거지. 지금 서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4번. 별표 2개 돼 있는데. 자, 총괄평가.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평가해요? 정책 결과를 검토하는 거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념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총괄평가는 여기 생각해봐요. 집행을 해야 뭐가 나와요? 결과나 영향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총괄평가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지. 그래서 정책이 집행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임팩트라고 해요. 영향, 임팩트 동그라미. 영향이라고도 하고, 임팩트라고도 하고, 결과는 영어로 뭐죠? 우리 전에 한 아웃컴이죠? 그래서 영향이나 임팩트 또는 결과나 아웃컴 이거를 이제 추정하고 판단하는 건데, 자, 핵심은 가로에 있습니다. 영향을 대상으로 과연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가 생겼는지 이걸 검토하는 게 핵심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게 맞나? 뭐 하려고? 아니, 이게 총괄평가인데 총괄평가의 목적. 총괄평가를 하면 정보가 나오겠죠? 지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이니까. 근데 정책 결과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했더니 효과가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지. 예를 들어 4대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 상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4대강 환경 보호는커녕 자연환경 파괴만 가져온 거야. 그럼 그 정책은 어떤 거예요? 잘못된 거지. 아니,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은 안 떨어지고 설사만 해. 지금 효과가 안 생기고 있죠? 그럼 미련하게 그 잘못된 해열제 계속 먹어야 돼? 아니죠. 이게 핵심입니다. 총괄평가의 목적 동그라미.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계속 여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시면 두 번째 과정평가인데, 과정평가는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건데, 개념 보시면, 여러분,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건요, 집행이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집행 도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된 후 또는 집행 도중에 집행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건데, 자, 과정평가의 목적은요, 과정평가의 목적, 물론 과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나온 정보를 통해서 정책의 추진 여부, 정책 수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은 되지만, 과정평가의 주된 목적은 줄쳐져 있죠. 보다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게 과정평가의 목적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지난주에 불났잖아요. 저기 제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야 재난 문자 오고 난리 났더라고. 근데 지금 그것도 뭐냐면 일종의 과정평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유소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각종 소방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뭐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점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수시로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시정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지. 18분 동안 불이 나고 있는데 18분 동안 CCTV만 들어가고 그냥 직원들 그냥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과정평가의 주된 목적은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효율적인 집행 전략 수립은 총괄평가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과정평가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자, 협의의 과정평가, 얘를 사후적인 과정평가. 다시, 과정평가는 집행이 끝난 다음에도 하고 집행 도중에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집행 끝난 다음에 하는 요게 이제 협의의 과정평가인데, 요걸 사후적 과정평가라 그래요. 자, 여기서는 뭘 보냐 하면 세 번째 줄 쳐져 있죠? 인과관계의 경로라는 단어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인과관계의 경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인과관계다 그러면 이걸 말하거든요. X와 Y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X는 정책이고 Y는
정책 효과예요. 정책, 그리고 정책 효과. 또는 뭐 정책 수단, 정책 목표. 이게 이제 흔히 일반적인 인과관계인데, 자, 근데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뭘 본다고? 인과관계의 경로를 본다 그랬죠? 그럼 이제 X가 Z를 거쳐가지고 Y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게 일종의 인과관계의 경로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정평가는, 자, 형광펜, 형성평가라 그래요. 형성. 자, 얘는 왜 형성평가냐 하면, 자, 왜 형성평가냐 하면, 두 번째 줄 끝자락에 보면, 집행 도중에 동그라미. 집행 도중에. 집행 도중에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거예요. 형광펜 모니터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4대강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행 계획을 세운다고 1년간 계획. 그래서 1년간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자, 1, 4분기쯤 와가지고 계획 대비 얼마나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를 집행되고 있는지를 뭐예요? 모니터하는 거죠. 또 2, 4분기 가가지고 계획 대비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내가 1년간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때그때마다 계획 대비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죠. 이런 게 일종의 형성평가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자, 정책평가다 그러면 뭐와 뭐로 나뉘어요? 총괄평가, 과정평가로 나뉘는데 특별한 말 없이 정책평가다 그러면 이 중에 뭘 말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총괄평가가. 자, 넘겨보시면, 표에 보시면, 자, 미국 정책평가학회에서 정책평가의 종류를 크게 몇 가지? 6가지로 나누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번하고 2번은 옆으로 묶으세요. 1번, 착수 직전 분석, 평가성 검토. 그 다음에 3, 4, 5 있죠? 3, 4, 5를 옆으로 묶으세요. 자, 3, 4, 5를 옆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다 연필로 이렇게 쓰세요. 본격적인 의미의 정책평가. 3, 4, 5. 3, 4, 5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과정평가와 총괄평가를 말해요. 근데 요거를 뭐 형성평가, 정책영향평가, 프로그램 모니터링 이렇게 나눴는데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착수 직전 분석이라는 게 있고 2번에 평가성 검토, 요 평가성 검토에다 형광펜. 그런 다음에 1번하고 2번 묶었죠. 그 다음에 묶은 데다가는 일종의 예비평가 이렇게 써주세요. 일종의 예비평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의미의 정책평가, 과정평가나 총괄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예비적으로 보는 거야. 그 대표가 이제 평가성 검토인데요. 평가성 검토는 말 그대로 평가성을, 여기서 성은 평양성 뭐 이런 거 아니야? 안시성. 평가성, 즉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걸 평가성 검토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의미의 정책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자, 줄 치시면 평가 자체의 소망성, 끝자락에 평가 자체의 소망성, 유용성, 평가 자체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평가성 사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가시면, 표의 맨 밑에 가시면 뭐 어떤 단어 나와요? 평가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메타 분석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형광펜. 자, 이거는 뭐냐면 평가 결산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점 보시면 두 번째 점 메타 분석이라는 말이 있죠. 메타 분석. 그래서 가로에 계량적인 연구 종합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평가하기도 했죠. 대학이 평가하기도 하고 연구소가 평가하기도 했죠. 이런 평가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결산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평가 종합 또는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넘기시면 자, 252페이지 오늘 이제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정책평가는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나뉘는데 특별한 말 없이 정책평가다 그러면 뭘 뜻해요? 총괄평가예요. 아까 총괄평가 뜻 얘기했었죠.
자, 결과나 영향을 대상으로 이 결과나 영향 속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총괄평가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효과가 생겼다고 할 때, 효과가 생겼어. 근데 그 효과가, 여러분,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 효과가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떨어졌어. 효과가 생겼어요. 근데 열이 떨어진 거는 해열제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 몸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 때문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괄평가에서 중요한 주제가요, 바로 이거야. X와 Y 간의 인과관계가 과연 정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보는 게 총괄평가의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벌리더티,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참 그 고향 그 기름탱크 그 폭발 화재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도 기가 막힌 사건이고, 근데 바로 며칠 내 범인이 잡혔죠. 스리랑카 노동자가 풍등을 날렸다는 거야. 풍등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뭐 잔디밭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폭발을 야기했다. 근데 어제 실화죄로 이제 그 범인이 체포된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해버렸죠. 왜요? 그 사람이 풍등 날린 건 사실인데, 그리고 풍등이 가서 거기 떨어졌는데, 그것도 사실인데, 과연 거기에 그 풍등하고 그 저유고 폭발 사고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진짜 그 풍등이 날아가지고 거기서 화재를 일으켰는지 정확한 인과관계는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된 건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자, 그래서 자, 네모 1번 보시면 제목 보세요. 여러분, 자, 정책은 뭐에 근거하죠? 우리 앞서서 정책의 성격, 인과성, 인과관계에 근거하잖아. 모든 정책은 인과관계에 근거하는데, 자, 그럼 이제 정책평가를 다른 말로 조사연구라고도 해요. 정책평가를. 그래서 이 정책평가, 특히 총괄평가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정책과 정책 효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타당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은 보시고 2번이 중요합니다. 네모 2번. 자, 별표 3개 돼 있죠. 자, 그럼 쿡과 캠벨 줄쳐두시고, 쿡과 캠벨이라는 학자가 자, 정책평가, 다른 말로 조사연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타당성의 종류를 총 몇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4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타당성, 내적, 내적, 인터널이죠. 인터널, 내적. 자, 여러분, 내적 타당성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외적이 있죠. 외적, 익스터널, 터널 바깥이죠. 아무도 안 웃네. 인터널은 터널한, 터널은 TUR이지. TER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타당성 뭐 있어요? 구성적 타당성. 그리고 네 번째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이건 시험 문제 단골로 나와요. 자, 252페이지 돌아오시면, 자, 타당성의 본질은 내적 타당성이야. 내적. 뜻이 중요합니다. 이 내적 타당성이 타당성의 본질인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원인 변수, 정책 수단이죠. 결과 변수, 정책 효과죠. 이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적 타당성이라고 해요.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다시, X와 Y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 이거를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정부가 이제 차량 요일제라는 정책을 하고 있죠. 이제 월화수목금 가운데 하루는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날은 자기 차를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자, 이 차량 요일제라는 정책, 이걸 이제 추진하게 되면 사회 상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의 숫자가 줄겠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정책은 X를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Y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관한 가정에 근거하는데, 이 차량 요일제는요,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거는 차량 요일제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현상이 복잡하잖아요. 이 사회존재하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제유가가, 여러분 아직까지는 차 물 넣어가지고 가요, 안 가요? 뭐 넣어야 돼? 기름 넣어야지. 그래서 국제유가가 폭등했어.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차량 운행을 자제하겠죠. 그죠? 이렇게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거는 차량 요일제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차량 운행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실제는 뭐냐 하면, 자, 차량 운행이 줄었습니다. 차량 운행이 줄었는데, 차량 요일제가 기여한 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럼 90% 원인은 어디 있냐면 유가 폭등에 있어. 근데 정책은 기본적으로 X와 Y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 차량 요일제를 했더니 차량 운행이 줄어들었네. 차량 운행이 줄어든 100%의 원인은 차량 요일제 때문이네. 이렇게 정책 평가를 내게 되면 얘는 지금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요 X하고 Y만 콕 집어가지고요, 실험실의 진공 상태 속에 집어넣으면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는 100%죠. 하지만 현실은 실험실의 진공 상태가 아니죠. X와 Y 사이에 끼어드는 뭐가 많아요? 제3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제3의 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X와 Y 간의 인과관계 판단의 정확도는 높아져요? 헷갈려지지. 그러면 얘가 바로 X와 Y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요인이야, 떨어뜨리는 요인이야?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2번 중요합니다.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다가 네모해 두시고.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뭐예요? Z예요, Z. 자, 그러면 왼쪽 페이지 돌아오시면 하단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X와 Y 간에, 여기요, X와 Y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X와 Y가 변해야 돼요. 이걸 공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원인 변수가 먼저 변해야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 X와 Y 간에 끼어드는 이 제3의 요인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표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먼저 성수교인. 자, 여기는 국이 줄치돼요. 시간경과로 인해 발생하는 대상 집단의 자연적인 특성 변화가 에다가 주고, 시간경과로 인해 발생하는 대상 집단의 자연적인 특성 변화가. 자, 여기는 두 장을 좀 넘겨보세요. 257. 여기 257에 보시면 테마 3 제목이 뭐죠? 정책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사회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맨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여러분 이제 정부가 이제 초등학생들 신체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유급식 정책을 실시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이 우유급식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자, 실험 집단을 선정을 했어. 강남 초등학교 5학년 일반으로. 자, 그런 다음에 우유급식을 하기 전에 3월 달에 평균 몸무게를 쟀어요. 몇 킬로예요? 40kg.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우유급식을 했어. 그 다음에 12월 달에 평균 몸무게를 쟀어요. 몇 킬로가 됐어요? 45kg. 그러면 우유를 먹기 전과 후의 차이가 몇 킬로입니까? 5kg죠. 자, 우유 먹어서 큰 효과는 몇 킬로다? 5kg다. 이렇게 하면요, 내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왜? 우유 먹어서 큰 효과 5kg 안에는 우유 안 먹어도 저절로 자라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들이 저절로 성장하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성숙효과라고, 성숙요인이라 그래요. 성숙요인. 자, 돌아오세요. 253. 자, 지금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봐봐요. X는 뭐가 돼? 우유급식이 되고, Y는 5kg 성장이 되죠? 그지?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돼? 성숙요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상 집단의 자연적인 특성 변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걸 성숙요인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토리. 역사 요인 히스토리에다가 체크. 히스토리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케이스. 이제, 지금 차량 요일제 정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제3의 이라크 전쟁이 터져가지고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이런 외재적인 사건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결과 변수에. 그래서, 자, 거기에 외재적인 사건, 히스토리가 발생하여 얘가 어디에?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 선발 요인인데, 선발에다가 동그라미. 선발에다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요건 다시 두 장을 넘겨보세요. 257페이지, 257. 257 맨 밑에 각줄을 보시면, 자, 다시. 정책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사회실험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회실험의 기본 논리가 있는데, 기본 논리 동그라미. 이런 논리야. 사회실험은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이런 논리의 근거예요.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일단 먼저 두 개의 집단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가 있다 그러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을 구성을 해. 그럼 하나는 뭐가 돼요? 실험 집단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비교 집단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쪽이 비교 집단이야. 비교 집단에다가만 정책을 실시해요. 아, 미안합니다. 이쪽이 실험 집단이야. 실험 집단에다가만 정책을 실시해요. 비교 집단에는 해, 안 해? 안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요. Times goes by. 그런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집단에 뭐를 비교해요? 차이를 비교하는 거지. 그 차이가 뭐 때문에 생겼다? 정책 때문에 생겼다. 실험 때문에 생겼다. 이게 사회실험의 기본 논리야. 자, 다시.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실험의 기본 논리가 올바르기 위한 중요한 전제 하나를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 전제가 뭐냐면,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최초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차이나게 구성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구성할 때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동일하게 구성을 해야 돼. 만약 차이나게 구성하게 되면요, 구성할 때 그 차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뭐 우리 흔히 저런 거 있잖아요. 흡연 안 좋죠. 응? 흡연, 스모킹, 알코올 뭐 이런 거 안 좋잖아, 건강에. 그래서 이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뭐 7배 높니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 근데 예를 들어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도출했어. 자, 흡연자 그룹이 있고 비흡연자 그룹이 있죠. 그래서 흡연자 그룹에다가는 이제 10년 동안 담배를 피도록 하고 비흡연자 그룹은 담배를 안 피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죽은 사람의 숫자를 비교한 거지. 그랬더니 흡연자 그룹이 7배가 높더라. 자, 근데 최초의 실험, 흡연자 그룹하고 이제 비흡연자 그룹을 구성할 때 흡연자 그룹은요, 저기 탄광촌 사람들로 구성을 해. 그리고 비흡연자 그룹은 저기 무슨 어촌, 공기 맑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담배라는 요인 말고 어떤 요인이 탄광에서 나오는 이런 가루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자,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 글자 동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질적으로 구성을 해야 돼. 다시.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쓰는 중요한 방법이, 여기 보세요. 뭐예요?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하고 동질적으로 구성하게 쓰는 방법이 무작위 배정을 해요. 뭐 난수표나 홀짝 추첨을 통해 가지고 무작위 배정을 하면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두 집단의 평균값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자, 돌아오세요. 253. 253 보시면, 자, 선발 요인은 줄쳐요. 뭐 할 때 나타나요?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구성할 때에다가 형광펜. 구성할 때 형광펜하고 끊고, 자,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을 선발해서 할당함으로써, 자, 다시, 여기 집단의 차이 줄. 집단의 차이. 집단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이 집단의 차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 그리고 선발 요인은 그 앞에 왼쪽에 있는 표에 아라비아 숫자 2번 뭐와 관련된 거야? 동질성과 관련된 거지. 동질성. 그래서 선발 요인 네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어떤 규칙을 쓴다 그랬어요? 무작위 배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비무작위 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선발 요인이 개입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상실 요인, 상실에다 동그라미. 상실. 응? 기억 상실. 나 상실. 상실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초에는 동질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 반 학생들 이제 영어 특강을 실시한 다음에 그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고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동질적으로 구성을 해. 근데 학생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성취 동기가 높은 친구가 있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성취 동기가 떨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그럼 동질적으로 구성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질성이 깨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자, 실험 집단에서는 애들이 빠져나가는데 실험 도중에 빠져나가는데 성취 동기가 약한 애들만 빠져나가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거는 저절로 무슨 집단이 돼버려요? 성취 동기가 강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교 집단은 성취 동기가 강한 애들만 또 빠져나가. 그럼 시간 지나면 무슨 집단이 되고 성취 동기가 약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상실이라 그래요. 모탈. 행성하게 나오는 영어 단어는 웬만하면 다 외우세요. 이거 기본 보캐블러리야. 응? 이모탈 있잖아요. 이모탈. 불멸의 이런 뜻이잖아요. 모탈, 죽는다. 상실. 이걸 제가 왜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최초에 확보된 동질성이 깨지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회귀 인공 요인이 중요해. 회귀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회귀. 그리고 회귀가 뜻이 뭐예요? 되돌아가는 거지. 리그레션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사례로 좀 기억하세요. 다시 제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우리 반 학생들 영어 평균 점수를 높이려고 이제 토익 500점 이하인 애들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토익이 900점 나와, 기본적으로. 응? 근데 이제 하필 이제 어제 아주 친했던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거야, 새벽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시중간에. 그랬더니 토익이 400점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야? 나머지 공부 대상으로 선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달간 나머지 공부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나머지 공부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럼 이 친구 몇 점 맞아요? 900점 맞겠죠? 다음에 무려 나머지 공부의 효과가 500점이네. 이렇게 하는 오류를 회귀 인공 요인이라고 해요. 다시 어쩌다 받을 수 있는
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걸 기초로 대상을 선발하게 되면 이 대상이요, 실험 도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 성향이 900점이죠. 여길로 저절로 해기해요. 이걸 실험의 효과로 착각하는 오류. 이거를 해기공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 요인이라 그래요. 측정 요소라고도 하는데, 테스팅 요인. 자, 얘는 조사, 출처요. 조사 전 대상 집단이 유사한 검사를 경험한 경우가 있을 때, 이러한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건 우리 쉬워. 우리 어려서부터 시력 검사 많이 받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 시력 검사판 외우고 있는 친구시지? 이런 게 일종의, 그럼 눈은 안 좋은데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은 좋은 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일종의 측정 요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의 변화 줄, 정책 집행 전과 집행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도구를 변화시키는 건데, 이런 거, 자, 여러분 아까 우유급식 케이스에서 신체 발육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키가 있을 수가 있고 몸무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유급식 전에는 몸무게로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하고 우유급식 후에는 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자, 이건 개념만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선발하고 성숙이 같이 작용한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성취 동기가 강하니까 어때요? 얘는 영어 점수 오르는 속도가 빠른 거지. 성숙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요것도 뜻만, 처리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 집단은 우유를 주니까 상실률이 떨어지고 비교 집단은 우유를 안 주니까 막 상실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자, 지금까지 쭉 언급한 내용들이 다 뭐예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개별적인 요인들인데, 자, 넘겨보시면, 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결국 뭐예요? X와 Y 사이에 끼어드는 무슨 요인이야? 제3의 요인 Z죠? 자, 이 Z를요,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 254페이지,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로 설명을 해요. 이거 전에 한번 했었죠? 기억나요? 정책 결정 요인론에서 자세하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제3의 요인을 허위 변수하고 두 번째 혼란 변수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먼저 허위 변수는 X와 Y 간의 실제 인과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제3의 요인 Z가 작용해서 X를 먼저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Y를 나중에 변화시켰어. 그러니까 마치 X와 Y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자, 요 관계는 진짜 관계, 가짜 관계, 이걸 허위 관계라 그랬죠. 이때 허위 관계를 만드는 제3의 요인을 뭐라고? 허위 변수. 자, 이번에 혼란 변수는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와 Y 간의 실제 관계가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 실제 인과관계가 0.2야. 인과관계의 정도가. 자, 근데 이제 제3의 요인 Z가 작용해가지고 X에다 영향을 주고 Y에다 영향을 줘가지고 인과관계의 강도를 예를 들어 0.3으로 높인 거지. 자, 이때 X와 Y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 헷갈리는 관계다 이거야. 정확하지 않은 관계다 이거죠. 그리고 이 혼란 관계를 만드는 제3의 요인 Z를 뭐라고요? 혼란 변수. 자, 양자를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뭐예요? 얘는 원래 있는데 없는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있는데 부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시험을 자주 나와요. 자, 지금까지 쭉 본 게 내적 타당성이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페이지. 내적이 있으면 뭐예요? 외적. 자, 외적 타당성.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것도 개념이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 빨리 읽고, 그 문장 빨리, 줄침 부분 빨리 읽고, 주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주어가 뭔지. 평가 연구 결과가 주어죠. 응?
끊으세요. 가 다음에 평가 연구 결과가 주어예요. 자, 근데 그 평가 연구 결과가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평가 연구 결과란 말이야. 지금 어떤 평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얘는 내적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이러한 평가 연구 결과를 쭉 줄치시면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어? 제네럴리 어플리커블 하냐 이거야. 일반화 가능성이에요. 일반화 가능성. 자, 다시. 서울에 있는 강남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애들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했어요. 그때 1년간 우유를 먹였더니 예를 들어 1kg가 크더라 이거야. 이거는 내적 타당성이 있어. 정확해. 자, 그러면 1년간 우유를 먹으면 1kg가 큰다는 이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연구 결과를, 이거 누구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강남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애들 연구에서 나온 결과죠. 이거를 저기 제주도에 있는 5학년 애들한테도, 부산에 있는 5학년 애들한테도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뭐의 문제? 이게 외적 타당성의 문제라고. 외적 타당성의 문제. 자, 그러면 자, 역시 양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저해 요인에다가 네모. 저해 요인에다가 네모. 자, 여러분들 일반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결여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은 전체죠. 근데 대한민국 4,500만 명한테 모두 물어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샘플,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만 이렇게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에 걔만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이 없어. 그러면 표본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우지. 이거 우리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이야 뭐 최첨단 이 스마트폰의 시대지만 여러분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안 살아봤죠? 19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집에 전화 있으면 부잣집이에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만 물었다는 얘기예요? 부자들한테만 물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응답 결과가 정확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거를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모집단 전체에 대한 이제 표본의 대표성 결여로 인한 내적 타당성 저해고,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줄 치세요. 실험 연구의 인위적 설정에 대한 반응 줄. 자, 여기서는 끝자락에 진실험 동그라미 하시고 호선 효과 줄. 자, 이거 우리 전에 인간관계론 할 때 했었죠? 자, 여러분, 이제 진실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진실험, genuine, 진짜 실험이에요, 진짜 실험.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진짜 실험실 같은 상황을 조성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때 호선 실험에서처럼, 호선 공장의 여공들이, 아,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뭐 하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평소와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실험실 조성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면 그게 인간관계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평소와 같은 자연스러운 상태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요거를 뭐라고? 호선효과. 자, 호선효과. 줄 치세요. 호선 실험에서와 같이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동그라미 인위적인 실험 환경에서 얻은 실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하여간 여러분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호선 효과예요. 일반화 가능성을 저해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성 타당성하고 네 번째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뜻만 좀 알아두시면 돼. 뜻만. 자, 구성 타당성은 자, 동그라미 1번 줄친 부분 이론적 구성 개념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제 조사 설계 즉
그 조사 설계, 정책 평가, 그러니까 실험 설계를 할 때는요, 이론적 구성 개념들이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 원인 변수가 뭐고, 모집단이 뭐고, 결과 변수가 뭐고. 근데 이 이론적 구성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우리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행태론적인 연구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거 있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예를 들어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이 있단 말이야. 너무 추상적이죠. 이론적 구성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면 얘를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죠? 그죠? 계량적으로, 특히 수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론적 구성 개념들을 실제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작하였느냐. 이게 뭐의 문제야? 구성타당성의 문제예요. 뜻. 그래서 이론적 구성 개념들이 이 다음에 끊고 이게 성공적으로 조작화됐느냐. 이게 이제 구성타당성이고, 자, 4번. 이번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자, 조작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성타당성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자, 여기 핵심.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 여러분들 이런 건데, 요즘엔 나노 기술이라 그러죠. 뭐 반도체 같은 굉장히 정밀한 반도체, 뭐 머리카락 굵기에 뭐 몇천 분의 1 막 이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나노 기술의 발전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cm 자 있죠? 이걸로 들이대. 그러면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나노 기술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려면 뭐예요? 10cm 자가 아니라, 플라스틱 자가 아니라 전자현미경. 이게 훨씬 더 뭐예요? 정밀하잖아요. 다시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어떤 뜻입니까? 정책의 유의미한 효과를 찾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뭐가 됐느냐? 정밀한 연구 설계가 됐느냐. 이게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타당성, 쿡과 캠벨이라는 학자가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4가지. 1번 내적, 2번 외적, 3번 구성적 해도 되고 구성개념 타당성 해도 되고, 4번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이 타당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정책 평가의 방법, 사회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단에 그림 보세요. 257페이지. 상단에 그림 보시면,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이제 지금 내적 타당성하고 외적 타당성 했잖아요. 그럼 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적하고 외적이 있다 그러면? 보다 중요한 건? 아니, 내적이 보다 중요하지. 뭐 일반화시키는 건 다음 문제고, 일단 정확하게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정책평가의 주된 관심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내적 타당성 하고가 급선무라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이 바로 이제 사회 실험인데, 자, 그림 보시면, 여러분, 사회 실험에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실험적 방법이 있고, 실험적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비실험적 방법이 있어. 비에다 동그라미. 비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비실험은 뭐예요? 실험이 아닌 게 비실험이야. 그럼 아까 실험의 기본 논리 했잖아요. 자,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뭐를 구성을 해야 돼요?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실험이고, 그럼 비실험은 실험이 아니니까 비교 집단이 없는 경우가 비실험이에요. 그래서 자, 실험적 방법은 다시 뭐와 뭐로 나뉩니까? 진실험이 있고 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준실험, 준이 있어. 그림에서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진실험, 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준실험. 그리고 진과 준의 차이는 뭐예요? 진과 준의 차이는 동실적으로 구성하면 진실험이 되는 거고, 비동실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준실험이 돼. 지금 상단에 있는 그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다시
사회 실험은 크게 실험적 방법이 있고 비실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비실험은 뭐가 없어요? 비교 집단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 아라비아 숫자 1번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비실험적 방법인데 B에다 동그라미 다시. 자, 그럼 비실험적 방법은 그 그림 보세요. 맨 밑에. 이게 비실험적 방법이야.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설계 줄. 이런 말 나오면 비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 집단 없이 실험 집단 하나만 놓고 뭐만 보는 거예요? 전과 후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비실험적 방법 이 자체는 내적 타당성이 높아요, 낮아요? 현저히 낮지. 왜냐하면 막 허위 변수, 혼란 변수가 막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성수교인, 역사인 다 작용한, 이게 안 걸러지잖아. 여러분, 이제 다시 이 정책평가에서는, 사회실험에서는 뭐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제3의 변수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실험적 방법은 이 제3의 변수를 실험 설계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비실험적 방법은 실험 설계를 통해서 얘가 제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통계적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표현 보세요. 줄친 부분, 동그라미 1번의 줄친 부분, 세 번째 줄, 줄친 부분. 자, 동그라미 1번에 그냥 세 번째 줄 보세요. 끝자락에 실험 설계를 해가지고, 즉 실험 집단, 비교 집단 구성하는 게 실험 설계입니다. 실험 설계를 해가지고 허위 변수, 혼란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자, 이게 형광펜 실험적 방법. 형광펜. 자, 반대로 실험 설계 없이 통계적 분석을 해가지고 허위 변수, 혼란 변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얘를 형광펜 비실험적 통계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실험적에는 반드시 통계적이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비실험적 통계적 방법. 기왕 하는 김에 좀 오버하더라도 다 하고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제는 준실험하고 진실험이죠. 여러분, 준실험하고 진실험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데, 자, 먼저 준실험의 뜻, 동그라미 1번. 어떻게 구성을 해요?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준실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실험의 대표적인 방법이 지금 가운데 그림 보시면, 그림 보세요. 자, 그림의 제목이 뭐죠?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이게 준실험인데, 자, 실험 집단은 강남초등학교 5학년 일반이고, 통제 집단을 어디로 했어요? 저 낙도초등학교 5학년 일반으로 했죠. 자,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몸무게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강남 애들은 저기 무슨 소세지, 계란말이 막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발육 상태가 좋은 거고, 저기 낙도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주로 김, 소라, 고동. 이게 진짜 웰빙인데. 그래서 38kg. 자, 이런 상태에서 실험 집단에다가만 우유급식을 실시하죠? 그랬더니 몇 킬로가 됐어요? 12월 달에? 45kg. 그래서 전후의 차이가 5kg죠? 근데 가만히 누구를 보니까 통제 집단을 봤더니 우유 안 먹어도 몇 킬로가 크더라는 거예요. 3킬로가 크더라는 거지. 그럼 5킬로에서 몇 킬로는 빼줘야 돼? 3킬로는 빼줘야 되죠. 그러면 5킬로에서 3킬로 빼면 몇 킬로 나옵니까? 순수한 우유급식 정책의 효과는 2킬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2킬로. 그지? 지금 비실험 자체보다는 내적 타당성이 높아졌죠? 자, 이게 이제 준실험이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준실험. 2kg가 결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2kg가 순수한 우유급식 정책의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냐? 성수교육 같은 건 걸러졌지만, 이 2kg 안에, 지금 준실험에서는 동질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비동질적으로 구성이 됐어요? 비동질적으로 구성이 되죠. 그럼 비동질적으로 구성이 되면 우리 아까 어떤 요인이 개입해요? 선발 요인 같은 게 개입하거든. 그래서 2kg 안에 아직 선발 요인이 잔존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진실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자, 진실험의 뜻. 첫 번째 줄,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동질성을 확보해서 행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세 번째 줄.
무작위 배정을 해요. 무작위 배정.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진실험 진실험 설계의 대표적인 유형. 자, 이게 실험 전후, 실험 집단, 통계 집단, 비교 실험. 말이 어려운데.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동질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자, 실험 집단 강남초등학교 5학년 1반, 통제 집단 강남초등학교 5학년 2반. 자, 무작위 배정을 통해가지고 1반, 2반을 섞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1반, 2반,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다시. 자, 그런 다음에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은 둘 다 몸무게가 똑같죠. 동질적 구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5학년 1반 애들한테 뭐 줘요? 우유 주고, 5학년 2반 애들한테 우유 안 주죠? 근데, 우유 안 먹어도 바로 몇 킬로가 커요? 그럼 이제 5kg에서 4kg를 빼주니까 순수한 우유경정책의 효과는 몇 킬로다? 1kg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세요. 진실험의 장점 동그라미, 단점 따로 동그라미. 그리고 진실험은, 자, 비교 집단이 구성이 됐죠,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가중해가지고, 동질적으로 또 구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인, 이런 게 다 배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봤던 방법 가운데,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근데, 단점에 보시면, 내적 타당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줄 치세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번째 줄 끝자락에 누출, 리키지라 그래요. 새 나가는 거지. 자, 이런 걸. 여기는 5학년 1반,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5학년 2반이에요. 동질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학년 1반 애들한테 우유를 주는데, 5학년 1반에 영희가 있어, 영희. 그리고 5학년 2반에 철수가 있어요. 근데 영희가 철수를 좋아해. 그래서 자꾸 지 먹으라고 준 우유를 누구 갖다 줘요? 철수를 갖다 주는 거야. 일종의 누출을. 그럼 먹어야 되려나 안 먹고 엉뚱한 애가 먹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이런 게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5학년 일반 애들을 대상으로요, 실험 진행자가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우유는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철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학년 일반 애들이, 아,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구나. 내가 마루타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인식하게 돼. 그래서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인위적인 실험 설계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뭐가 작용해? 호선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진실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페이지 하단 보세요. 왼쪽 페이지 하단에 표 정리된 거. 이번에는 준실험이죠. 준실험의 장점, 단점 둘 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장점 보세요. 준실험은 진실험하고 비교해가지고 호선 효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림 다시 봐봐요. 그림 다시 보시면 그 바로 위에 그림. 실험 집단이 강남초등학교 5학년 1반이고 비교 집단이 낙도초등학교 5학년 1반이죠. 그럼 강남초등학교 5학년 1반 애들한테 준 우유가 낙도로 흘러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5학년 일반 애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실험실 상황을 조성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툭 하고 우유 주는 것이. 자, 하지만 진실험하고 비교하면 단점으로 뭐가 약해요? 내적 타당성이 약합니다. 특히 어떤 요인이 작용해?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이 선정 요인이 작용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크리미 효과라는 게 있어요. 크리미 효과.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크리미 효과. 자, 여러분 맛있는 생크림 생각하시면 돼요. 생크림. 요즘 커피에 요즘에 크림 무슨 커피야 그런 게 맛있는 크림이 떠 있는 커피가 있다라고 칩시다. 뭐 비엔나 커피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그 비엔나 커피의 진정한 맛을 보려면 그 전체 맛을 봐야 되는데 맛있는 달달한 크림만 맛보고 아 이게 비엔나 커피의 맛이야 이렇게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일종의 뭐냐면 아까 성취동기가 강한 집단이 있고 성취동기가 약한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마치 어떤 존재예요? 크림처럼 소중한 존재야. 얘네들만 연구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일단 내적 타당성이 낮죠? 그죠?
크림만 연구했잖아. 그러면 걔네를 연구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전체에 일반화시키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크리밍 효과의 핵심은 뭡니까? 내적 타당성 저해가 외적 타당성 저해로 이어지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봤고요. 자, 하여간 지금 정리하면 타당성하고 사회 실험은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많이 나와요, 평가에서는. 자, 한국의 정책 평가 제도라고 나오는데, 자,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일단 우리나라, 이건 실무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정책 평가의 근거 법 이름 알아두세요. 법 이름.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입니다. 법 이름.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자, 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자, 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평가는 동그라미 2번 뭐로 통합이 되냐면 자체 평가라는 걸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부처가 소관하는 정책들이 있죠? 요거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 평가는 뭐로 통합이 됐습니까? 명칭? 자체 평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체 평가는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높인다. 요게 이제 이 정부 업무 평가 제도의 기본 원칙들이고, 자, 중요한 거는 하단의 아라비아 숫자 2번이 중요해요. 자, 법 이름 다시 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평가의 종류, 요게 중요합니다. 종류에다 메모해 두시고. 자,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 평가의 종류는 4가지인데, 자, 기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동그라미 1번? 자체평가예요, 자체평가. 그래서, 자, 먼저, 자체평가 보세요. 개념이 중요해. 주어가 누구예요? 자체평가의 주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끊으세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 여러분, 다시 잠깐만. 우리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면 뭘 말한다 그랬죠? 부처청을 말하죠? 부처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하는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소관 정책을 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럼 스스로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이 자체평가위원 구성이 전부 다 관료들로 구성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은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스스로 소관 정책을 평가하는 게 이게 자체평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가 나오는데 세 번째 줄. 여러분, 재평가는 주어가 누구예요?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다음에 끊으세요. 자, 이 재평가의 대상은 누구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만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빠져요.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이제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정책평가가 뭐예요? 이름이 특정평가죠. 여러분, 특정평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국무총리가가 주어입니다. 끊으세요. 국무총리가.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이것도 역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끊고, 목적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게 특정평가고, 자, 넘기시면, 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요. 우리나라 이거 이제 지방자치 할 때 공부할 겁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이걸 자치사무라 그래. 이것도 수행하지만,
원래는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를 해요. 이걸 위임사무라 그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식품위생사무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무예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식품업소들의 위생을 관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그 식품위생사무를 위임해서 처리를 해.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자, 이때 이러한 사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그 위임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그 사무를 위임한 중앙행정기관 식품위생사무다 그럼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이 둘이 함께 그 사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뭐라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에 대해서 누구가 행안부 장관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그 사무와 관련된 이제 함께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공공기관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다 그랬죠. 법 이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보업무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평가의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 이건 꼭 외워두세요.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학을 마치고 오른쪽에 267페이지에 기획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기획이론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해서 넘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학 마치고 자, 챕터 3 조직이론으로 갑시다.